네, 최경영의 정치 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고요. 김준일 그리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갑자기 이제 저 신문들에서 어제 오늘 그런 이야기 많이 하네요. 빚 이야기 많이 하네요. 가계부채 이야기 많이, 뭐 목까지 찬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복현 원장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몇 개월 전에는 또 대출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번 정부가 정책 대출 유도 많이 하고 이렇게 신혼부부 막 2억 이상 소득자들한테도 막 풀어주고 막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불과 6, 7개월 전이었거든. 근데 지금 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또 은행 쪼면서 야, 그 대출 좀 잡아봐. 뭐 이렇게 갑자기 그냥 급변하네요, 태도가. 그러니까 이건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은 예. 이 정부의 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특히 예. 경제 쪽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종잡을 수가 없다. 도대체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상황을 보는 게 집값이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계속 죽고 있고 건설사들이 어렵고 부동산 PF도 부도 날 것 같고 그러니까 집값을 무조건 띄워야 된다 이런 미션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씩 한은에서 13개월째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금리가 낮아져야지 이제 뭐 대출을 내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말씀하셨다시피 뭐 스트레스 DSI 규제도 좀 완화하고 무슨 이를테면 신혼부부 뭐 대출 막 이런 거 막 풀었단 말이에요. 그랬죠. 너무 빨리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달 말 기준으로 719조 원이 지금 5대 은행에 지금 그 대출 잔고인데 2주 만에 4조 2천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계속 늘고 있는 거예요. 5대 은행만, 1금융권의 5대 은행만.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우리은행 그게 719조 원이었어요. 근데 2주 만에 4조 늘고 뭐 한 달에 막 10조, 20조씩 늘은 거야 대출이. 예.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중 은행들한테 야 대출 금리 올려. 그러니까 자유를 신봉한다는 분이 금융은 관치금융이야. 어쨌든 막 올려 그래가지고 다 대출 금리 막 올렸어. 예. 근데 진짜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했잖아요. 한은한테 난리를 친 거예요. 왜 기준금리 동결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지금 기준금리가 높아도 그렇지. 정부가 이렇게 다 띄워나가지고 지금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예. 한은이 기준금리를 여기서 낮추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겠죠. 그건 대출 더 받는 거지 사람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도대체. 옳다구나. 그러니까 동시에 이게 시그널이 같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그 뒷부분을 보완을 하자면 예.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했지 않습니까? 예. 동결하면서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인하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미 연준도 인하를 이제 한다고 하고 예. 우리도 거기에 따라가는 측면은 필요하고 뭐 미 연준만큼의 폭이나 속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맞춰가는 게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뉘앙스를 줬어요. 그게 뭐냐? 부동산 가계부채 이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예.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뭔가 잡든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먼저 해놓고 금리 인하를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걸 통화정책으로 풀려고 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와서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게 단지 대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대응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근데 한국은행이 가계부채하고 이 부동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해? 이제 와서 부랴부랴 대출 은행들 옆구리 찔러가지고 이제 옆구리 찌르지도 않아요. KBS 일요일날 방송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나와가지고 예. 그것도 왜 이복현 금감원장이 얘기를 합니까? 이복현 금감원장이 나와가지고 은행들이 대출을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박을 하고 반협박 비슷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대출해주지 마 이런 분위기로 몰고 가고 또 이제 대출 규제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서 부동산과 관련돼 갖고 뭔가 이걸 부동산 가격을 잡아야 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이게 사실은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거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언론이 사실은 지난주부터 계속 지적을 하는 게
이 정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없다. 왜냐하면 우왕좌왕해요. 이 정권 초반부터 기억을 해보시면은 은행이 왜 이자 장사를 하냐 이래가지고 은행들이 금리를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막 은행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그랬죠. 근데 뭐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면 분명히 비판받을 측면이 있겠지만은 그거 자체가 어쨌든 금리를 내려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담대 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랬죠. 그리고 대출 갈아타기를 정부가 주도해가지고 막 열심히 시켜줍니다. 그랬죠. 대출을 열심히 갈아타라. 변동금리 대출이나 이런 걸로 막 다 갈아타고 막 이랬어요. 그러다가 대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요 한국은행 금리나 얘기 나오기 이전에 비공개 이 사이드에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은행들 옆구리 찔려가지고 야 대출이 너무 심각하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어떻게 제어를 해봐. 그러면 지금 대출을 더 많이 받는 정책을 쭉 펴오다가 금리를 대출금리 올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한 결과가 지금의 부동산 집값은 오르고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금리는 인하를 못하고 그렇죠. 금리를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은 미연준은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고 이런 샌드위치 상황이 온 것이다. 그 정책 수단이 없어져 버렸죠. 시간을 2년을 허송세월을 하면서 결국 뭐 통화주의, 신자유주의, 통화주의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 맹신 같은 게 예. 보여지는 건데 오늘날 영국 경제가 저렇게 거덜난 이유가 여기 그 통화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가지고 그냥 금융으로 그냥 나라를 떠받치려고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활로가 안 보여가지고 대통령이 그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밀턴 프리드만 책을 그렇게 감명 깊게 읽었다고 하니까 예. 통화주의 정책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건 뭐 레이건 이후 30년 지배했던 주류고 퇴조하고 있는 사상인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날 서구의 그 선진 국가들이 이런 게 거품이 다 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간힘을 다 해서 그냥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화정책 말고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 한국은행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모든 나라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보장하고 당신들은 물가랄지 고용률이랄지 이런 거를 보고 잘 알아서 독립적으로 판단하시오. 그리고 나머지 재정정책은 통화정책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정책은 우리가 기획재정부가 하겠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게 다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부에서 했던 거는 사실은 시그널이 세제도 그렇고 야당 때문에 못 바꾸니까 재산세랄지 법인세랄지 시행령으로 다 낮춰줬잖아요. 세금도 다 낮춰주면서 그러면서 집값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용적률이랄지 이런 거 다 완화했거든. 그러니까 어딥니까? 그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은 다 집값 상승의 시나리오, 특히 수도권 서울의 집값 상승의 시나리오로 다 해줬어. 그쪽으로 다 해주고 그러면서 또 이번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도 한 1년 전에도 국민의힘 그리고 대통령실 야 금리 좀 인하했으면 좋겠어. 경기가 안 좋아. 금리 좀 인하시켜. 뭐 이런 식으로 다 중앙은행에 또 떠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다 펌프질 해가지고 그렇다고 또 그동안에 뭐 공급을 어마어마하게 늘린 것도 아니고 공급과 관련해서는 뭐 비용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서 또 그냥 거의 올스타 하다시피 해버렸잖아요. 그건 뭘 한 거야? 집값을 잡은 거야? 아니면 대출이라도 잡은 거야? 집값도 다 그냥 옛날 문재인 정부 때보다 지금 더 오른 지역이 있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뭐 한 거지 지금? 그것도 약간 부연을 하자면은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지금 못하는 상황이면 네. 근데 지금 금리 인하를 원하는 마음은 있는 거 아닙니까? 금리 인하를 원하는 마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도 있지만 경기 대응이라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 대응을 하고 싶은 목적이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을 쓰면 됩니다. 일단은 재정을 쓰면서 재정 정책을 펴면서 이 경기 대응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그러면은 그걸 쓰면서 부동산이나 이런 거를 같이 잡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든지 이런 보관이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고 네. 내년 예산에도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은 다 깎아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은행한테 금리 인하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년에도 재정 정책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한쪽에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의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부동산 가격을 오를 만한 이 어떤 팩터들만 쭉 깔아놓고 그렇지. 이게 뭐냐. 지난번에 계속 이런 비판이 나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다 투기꾼 때문입니다. 앞으로 투기꾼을 잡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갑자기 또 공급을 크게 우리가 할 겁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그 그린벨트 해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완화해 주는 거하고 두 개가 나왔는데 그린벨트 해제는 제가 그때 보니까는 그 그린벨트 해제에도 예를 들면 공급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어디 적정한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에요. 한 10년 이후에나 들어가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 양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물량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겠고 10년 후에나 어쨌든 가셔야 되는 것이고 당장은 소용이 없는 것이고 재개발 재건축도 기준을 완화해가지고 그러면 이 재개발 재건축이 당장 막 이렇게 공급을 창출하느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지금 아까 앞서 건설사 문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당시 언론의 평을 보면은 야 이거는 지금 이 기준을 완화해 갖고 될 문제가 아니라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없어 갖고 지금 재개발 재건축 안 들어가는 거다 이런 지적을 막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준은 완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안 들어가도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지면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되면 뭐냐면 정작 지금 상황에서 공급이 필요할 때는 공급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이게 들어가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역할만 하게 되는 그러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공급을 늘려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는 그런 대책조차도 아니다. 그럼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 그러니까 대책이. 비유를 제가 하나 좀 들어볼게요. 예. 몸이 안 좋으면은 이제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사가 이제 물어봐요. 혹시 지금 약 드시는 게 뭐 있냐고. 왜냐하면은 의사가 뭔가를 처방을 할 때는 이 특정 약들이 상충하거나 간에 엄청나게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역대급 돌팔이다 지금 이 정부가.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십시오. 건전재정을 얘기를 해요. 건전재정. 그러면서 감세를 얘기해. 감세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수의 철학 인정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다니까. 자 그러면은 건전재정을 하면서 감세를 하려면은 되게 경기가 좋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정말 하고 싶으면은 지금같이 안 좋으면은 건전재정을 하려면은 감세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다 깎아줬잖아. 작년에도 지금 70조 원 펑크 났는데 올해도 그 기재부 지금 얘기해보니까 작년보다 지금 올해 상반기에 10조 원이 덜 거쳤다라는 거예요. 세금 이 세수 진도율이 45.9%인데 보통 상반기에 법인들이 법인세를 많이 내잖아요. 결산을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상반기에 55에서 60이 거쳐야 돼요. 보통. 하반기에 덜 거칩니다. 근데 45%가 지금 거쳤다라 45.9%가 역대급으로 지금 펑크가 나고 있는데 아직도 또 감세를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면서 건전재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완전 천할 돌팔인 거지. 또 경기 부양을 얘기를 하면서 집값 안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것도 완전 돌팔이 같은 그렇죠. 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가 시급하니까 우선순위를 앞두고 이거를 먼저 해결하겠다, 잡겠다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뭐 약을 칵테일 요법으로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막 이게 환자가 간이 남아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지금 완전 파탄지경입니다 지금.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의도를 시장에 정확하게 정부의 의도를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이 2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시그널은 집값을 그래도 잡아주는구나 그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차근차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이 정부 초기에 딱 들어와가지고 미국발 공급 불안, 공급망 분리 때문에 건자재 값이 너무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그 한국에서 가장 큰 재건축이라는 둔촌주공, 그 유명한 둔촌주공 모든 신문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둔촌주공 살리기에 나섰다.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 예,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를 했어요. 근데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를 하고 나니까 둔촌주공을 살려줬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저렇게 잘못하면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거는 대마불사로 정부가 절대 놔두질 않는구나. 살려주는구나. 첫 번째 그 시간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레고랜드 사태 일어났을 때 그 김진태 지사의 그 하찮은 그 발언 때문에 채권 시장이 그냥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굉장히 기업들이 채권 발행하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때 또 그걸 대충 싹 돈으로 또 막아줬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PF 위기 일어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또 돈으로 막아주고, 그 다음에 큰 대형 증권사들이 야, 객출해가지고 펀드, 민간 펀드 조성해서 좀 힘든 애들은 좀 사업 만기 연장해가지고 대출 롤오버를 계속 시키자. 다음 대출을 또 해주고 또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2년 지난 거야. 그러면 전부 다 막아준 것밖에 없잖아. 둔촌주공도 그렇고 레고랜드도 그렇고 그 김진태도 그렇고 부동산 PF도 그렇고 다 막아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용적률 완화를 싹 해줬단 말이지. 오세훈과 함께. 예? 그러면서 여의도 띄우고 목동 띄우고 그랬잖아요. 총선 앞두고 각가지 무슨 개발 정책들 다 내놨지 않습니까? 재건축 정책들 다 내놓고. 그럼 시장에서는 당연히 야, 총선 전까지 저렇게 하고 그러면은 총선 이후부터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장에서. 아,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니까. 예? 금년 봄부터는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하니까. 1년 전만 해도 딱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저 아파트값 오르겠네. 그렇게 시장에다가 계속 사인을 줬잖아.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아유, 집값도 많이 오르고 대출도 너희들 너무 많이 받아갔으니까 너희들 국민들도 좀 조심해야 되고 은행 니들이 제일 문제야 이놈들아. 이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야. 이자들이 하는 짓이 지금 야, 이게 무슨 조폭인가? 양아치인가? 아니, 지들이 시켜놓고 사실상. 아니 그래서 이 정권 그 총선 전쯤에 네. 어떤 동아일보에 어떤 분이 쓴 칼럼에 보면은 그런 대목이 나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놔둬도 저절로 떨어지는 집값을 못 잡는 정부는 처음 봤다.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렇지. 올라가는 집값을 못 잡는 정부는 많이 겪었는데 네. 놔두면 떨어지는 집값을 못 잡는 정부는 내 처음 봤다 이렇게 쓸 정도로 계속 군부를 떼었는데 결국 끝에 이렇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 시장이 받는 시그널은 결국 뭐 집값이 뭐 어쩌고 그게 아닙니다. 어떤 시그널만 남는 것이냐? 아, 이복현은 세다. 이거 남는 그렇지. 거예요. 이복현은 정말 센 사람이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윤석열이 그렇게 막가파로 요거는 막아주겠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출신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뭐 대마불사 좋은데 네. 개인들한테는 왜 이렇게 가혹합니까? 지금 서울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은 뭐 통계에 따라서 다른데 5집에서 한 집이 지금 폐업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8집에서 한 집이 폐업하고 있다. 폐업률을 보면 서울이 심각하거든요. 공실 지나가다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 많죠. 아니 그렇게 기업들 살릴 거면 개인도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포퓰리즘이잖아. 그거는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그거는 안 된다라고 포퓰리즘이고. 하고. 네.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역대급 지금 자영업자들 얘기는 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최악이에요 최악 지금. 그런데 지금 뭐 제가 뭐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거 다 받아들여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네. 뭐 그게 5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하위 50%나 뭐 30%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뭐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 당정협의회 가지고 또 나온 게 내용이 뭐냐? 대출해주겠다. 대출도 살아있어야 대출을 받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대출이야. 맨날 대출만 해준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또 이거 DSR 2단계 하는 거를 연기시켰잖아요. 9월 달까지 연기시켰다가 9월부터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 정부가 DSR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젤 2, 바젤 3 이래가지고 전 세계 은행들이 그렇죠. 협약이죠. 미국에서 맞아. 단계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뭐 어떻게 해서 연기시키고 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아유 이거 대출 너무 세네, 너무 많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거 시간을 이거는 끌 수가 없습니다. 한정적으로 이렇게 무한되게 시간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DSR2 들어가고 내년에 원래 예정으로는 2025년 7월에 DSR3 들어가야 되거든요. 2는 이제 올해 9월에 그 연계해가지고 이제 9월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되면 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라고 징징거리는 거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수가 죽고 완전히 지금 현재 재정정책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그러면 정부는 돈을 안 쓰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국은행의 통화정책하고 기재부의 재정정책하고 경제정책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국무회의가 열린 것 같아요. 예.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기사가 이렇게 시작돼 있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부채를 잔뜩 늘려놓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정책에 한숨을 내쉬며 또 문재인 탓이구나. 정부에서의 건전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적자를 이거를 400조 국가 채무를 늘려놔 가지고 예. 되는 일이 없다. 이 얘기거든. 예.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통계까지 제시했는데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예.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인데 지난 정부 5년 만에 1076조로 됐다. 400조가 늘렸다. 예.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려워졌다. 이게 이제 숫자 예. 가지고 이게 장난치는 것 같게 너무 심한 게 그러면 이번 정부만큼 경제 성장률이 낮고 이번 정부만큼 실질소득 감소가 나타난 정부가 없거든요. 이게 이번 정부에서도 정부의 재정 적자는 계속 늘어나 가지고 50.4%예요. 근데 이번 정부에서 나 50%안 넘어갈래.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50%못 넘긴다고 홍남기가 그 난리를 쳤었잖아요. 50%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GDP 대비. 예. 네. 부채 예, 부채 그때 40%대였죠. 그렇죠. 40%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재정 적자에 대한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럽의 독일처럼 유지시키려고 하는 기재부 관료들의 등살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도 재정 정책을 취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취하지를 못했거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촉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왔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으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세계 선진국 정부들이 한 10%씩 빚 늘려가지고 팍팍 줬는데 오히려 우리가 즐겁지. 우리는 한 5, 6%밖에 안 늘렸었을걸 그때? 네. 제 기억에? IMF가 그때 그래서 한국은 예. 재정적으로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그렇지. 하라고 권고까지 했어요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50.4%면 지금도 훨씬 더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예. 예산안을 확정을 했는데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이 확정한 예산안을 이제 국회에서 이제 다뤄야 되겠죠. 근데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3.2%가 늘어났다. 그래서 677조 4천억 원이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3.2%다겠죠. 근데 이게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밑돈다. 왜냐하면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5%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총수입 증가율 6.5%의 절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안 쓴다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내년 지금. 예산도 안 쓰는 기조다. 예. 아까 건전재정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건전재정 그러니까 감세를 해가지고 다 이 세입 기반을 다 없애버린 상황이잖아요. 그걸 감안해도 안 쓴다. 이거는 안 쓰는 예산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뭘 하는 거예요? 정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경기 상황에도 돈을 안 쓴다라는 거는 결국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수단이 없다라는 아까 그 말씀 그대로가 지금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안에 들어있다고 그렇죠. 보이고 예. 이거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게 과거에 낙수 효과를 중심으로 한 뭐 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감세를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은 그 많이 번 돈이 예를 들면은 이렇게 트리클 다운으로 내려가가지고 이 밑에까지 내려간다 이런 이제 생각을 아주 그 얄팍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근데 예를 들면은 처음 그 낙수 효과를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얘기했던 이명박 정권의 경우에 하다 안 되니까 중반에 이거 낙수 효과라는 게 기업들한테 돈 벌게 해줬더니 기업들이 그냥 끌어안고 있고 밑으로 내려보내진 않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 정운찬 총리를 불러와가지고 동반성장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가지고 기업들의 멱살을 잡고서는 빨리 내려보내 밑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건희 회장이 동반성장은 사회주의인지 뭔지 난 모르겠다 이래갖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동반성장 사회주의라는 비판 많이 받았죠. 그리고 예. 이게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예. 일본의 경우에도 처음에 아베 신조나 이런 사람들이 비슷하게 하려다가 안 되니까는 중간에 기업들의 멱살을 잡고서는 임금을 인상해줘야 된다를 정부에서 막 얘기를 해가지고 임금 인상 이 사이클을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예산 이렇게 쓰는 걸 보면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전혀. 이거 언제까지 이 학습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과거에 실패해서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학습 능력이 없다. 보수 정부의 어떤 저 기준으로도 가장 먼저 꼽는 게 경제 성장률 아니었습니까? 근데 네. 경제 성장률이 지난 정부들보다 다 낮아. 에? 그러면 그것도 문재인 정부 탓이다? 그래? 그러면 1인당 GDP로 따져보면요. 1인당 GDP는 2021년에 한국에 최고 찍었어요. 36,000인가 7,000인가 찍었거든. 그 다음에 최근 거 찾아보니까 34,000, 5,000이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올 1인당 GDP가 줄었어.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계속 줄을까? 하나는 환율 영향. 환율이 달러 때문에 네. 1,300원대니까 그러니까 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환율 때문에 그 1인당 GDP가 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적으로 있잖아요. 미국이 리쇼어링 정책 한다고 하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끌어다가 쓰잖아요. 저쪽에서 현대차 뭐 공장 만들잖아요. GDP잖아요.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거든요. 그러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줄지.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자꾸 이제 그러면 1인당 GNI를 쓸까? 그로스 내셔널로 쓰면, 그렇지. 그로스 내셔널 인컴으로 쓰면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다 우리 게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게 미국이 좋아하는 그나마 제조업에서 그래도 돈 많이 주는 반도체나 자동차 회사들을 미국이나 이쪽으로 다 가서 그쪽에서 수익 얻게 하고 우리 고용은 아주 저질 고용으로 그대로 놔두고 이건 바람직한 건가? 국민들 잘 사게 하는 건가? 대기업 양질의 고용 일자리 창출하게 하는 건가? 보수 정부가 늘 주장하듯이 그냥 미국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바이든이 하자니까 그게 좋은가 보다 해서 다른 지표들은 엉터리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정부 하는 게. 근데 또 이제 세금 국민 세금 써가면서 또 관저에다가 그 광주 비엔날레의 미술 작품을 또 한옥 정자를 설치를 했대요. 요걸 약간 좀 그 대통령 관저에 한옥 정자 형태 건축물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했는데 요거는 또 미등기 상태로 설치를 했다. 과거에 보면 청와대에 설치한 거는 다 공개하고 투명하게 설치를 했더만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1억 5천만 원짜리 무슨 유명 미디어 아티스트께 있는데 이것도 다 신고를 했던데 이거는 또 미등기로 신고도 안 하고. 그런데 요거는 예. 작년 10월에 김건희 여사가 광주 비엔날레죠. 사진 나오네요. 예. 저기 가가지고 푹 빠진 거예요. 저거 우리 집으로 옮겨 이렇게 된 거예요. 저거를 저 정자를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보안공사를 해서 지금 관저로 옮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김건희 여사 짓이죠. 저기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이제 멋있게 쳐다보겠죠. 저렇게 우아하고 품격 있게 막 엘레강스 하잖아. 아니 근데 이제 사진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쁘게 나왔다. 그래서 저 김건희 여사가 둘러보고 최근에 비엔날레가 끝났거든. 그러니까 그거 이제 저 폐기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갖고 와 이렇게 된 거지. 아니 근데 두 가지 문제인데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하지 왜 그거를 등기도 안 하면서 저렇게 하느냐. 제가 과거에 취재를 해보면 왜 재벌 회장집 가면 재벌 회장집
앞에 소나무가 1억이에요. 근데 그 소나무 1억짜리를 일부러 자기 재산 안 뺏기려고 등기를 한 그루씩 다 해놓는다고. 그러면 한 10그루 되잖아요. 그러면 10억이야. 네? 정원만 해도 한 15억 돼. 그러면 그 등기를 따로 해놔. 자기 명의나 법인 명의가 아니고 따로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망해가지고 입찰 받을 때 아주 권리관계가 복잡해져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와. 그러면 이제 적당히 해가지고 하여간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 이런 거는 집 밖에다가 설치하는 정자든 뭐든 간에 저게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저거 미술품인데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한남동 관저를 청와대처럼 계속 쓸 거야? 그러니까. 이 대통령 다음에도 저 개인 취향으로 개취로 저렇게 해놓으면 본인들 뭐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대통령이 쓸 건가 저걸? 한남동 관저를? 그럴 가능성은 낮죠. 낮잖아. 네.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행태인 것 같거든요. 제가 솔직히 보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게 용산도 계속 써야 돼? 저거를?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근데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려면 또 이전 비용 또 발생하고 또 뭐 논란 생길 텐데 용산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안보상으로도 그렇고 저기는 너무 취약한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미 한번 미국한테 뚫린 것 그러니까, 같잖아요. 지난번에. 구청 사실상 된 거 이런 거 보면은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보수 쪽에서도 온 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만에 하나 그러니까. 뭐 정권이 보수에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쪽에서는 무조건 청와대 갑니다. 제가 보기엔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러면은 저 비용들 다시 뜯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진짜. 저는 외교부 장관이 쓰겠죠.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이 원래 관저는 외교부 공간이니까. 의전용으로. 저 근데- 외교부 재산이. 근데 지금 뭐 믿음기 상태고 하면은 그것도 애매한 상태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기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 외교부 공간으로 쓸 수가 있는 건가요? 나중에 예를 들면은 때가 할지는 않겠지 설마. 아유. 누가 사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이거는 떼갈 수 있는 작품이거든요. 저걸 때 간다고? 아니 지금 광주에서 떼서 옮기는 거거든. 야 그런가? 그 장난감 같이 분해 조립이 됐잖아요. 그렇구나. 김건희 여사가 들고 가는 목조 거 아니야? 건물이니까. 아크로비스타로. 그럼 양평에 어디 뭐 저 땅 넓은 데다가 그 양평. 땅, 양평이 유력하다. 양평이 땅이 넓으시더만. 그리고 뭐 사저를 이게 퇴임하시고 나서 사저를 꼭 아크로비스타에 사저가 있으리라는 법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아크로비스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아니, 근데- 경호가 있어야 되는데 네. 경호동이 있어야 되는데 아크로비스타 청실 홍실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는 계속 개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제2의 사저 이렇게 있고 네. 메인 사저는 또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 저거는 어디 외빈들 응접실로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저 광주 비엔날레 그걸 개인적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되면 이거 국가 재산은 손 못 대게 돼 있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네. 근데 등기 안 했다는 거는 가져가려고 등기 근데 안 한 거 아니야?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 저거를 이제 판다 뭐 이런 쪽으로. 판다. 네, 근데 단순히 제가 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이 판매한다라는 것에 또 많은 이런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뭐 지금 말씀하시자면은 미술품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등기가 안 돼 있는 어쨌든 네. 뭐 권리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미술품이 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뭐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것도 기부 받은 건가? 그래서 뭐 디올백처럼? 그거는 모르지만은 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는 이후에 이게 어쨌든 재산 관계와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 예를 들면은 정치의 유력 인사의 재산이라는 거는 뭐 상상의 나래라는 걸 계속 넓히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걱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런 거는 빨리 투명하게 처리를 하십시오. 왜 이렇게 된 건지에 대해서. 그 디올백 이야기 나왔으니까 디올백 관련해서 아직 그 디올백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죠. 그러니까 대체로 수사의 기본은 뭐냐면 증거물 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범죄 증거물이 맞냐. 예. 이제 진품 이걸 가는데 감식을 하는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렇죠. 그걸 안 했다는 얘기거든 지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지금 증거 조작이 됐다면은 디올백 받은 것보다 뭐 10배, 100배 지금
중요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가 나온 거는 하긴 했다 뭐 이런 건데 아니 그걸 최재형 목사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다가 내가 뭔가를 표식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내 눈으로 보고 그 디올백이 그 디올백인지 아니면 몰래 사가지고 대충 이게 떼우고 있는 건지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뭐 그걸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도 예.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검찰의 설명을.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예. 언론에 보도된 거는 그러면 그게 그거라는 거 어떻게 확인했다는 거냐면은 이거는 일부 언론의 보도인데 그 당시에 이 백을 구매를 할 때 서울의 소리가 촬영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촬영한 내용을 보면은 이거 살 때 처음에 이거 판매하는 측이 자 이게 컨디션 확인을 해주세요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은 컨디션 확인은 됐고 그거를 뭐 알아서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 판매자가 그러세요? 그리고 확인을 하면서 거기 뭐 스티커 같은 걸 붙여요 내부에. 예. 스티커 같은 걸 붙이는데 이게 좀 웃긴 얘기입니다. 예. 스티커 같은 걸 붙이다 보니까 스티커가 완벽하게 안 붙고 기포 같은 게 생겨요 이렇게. 기포 같은 게 이렇게 남아 있는데 검찰 얘기는 우리가 받은 이 백에 그 부분을 찾아서 기포를 대조했다. 기포를 대조했는데 모양이 같았다. 그러니까 이게 KBS 진품 명품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하얀 장갑 끼고 띠리디딘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그게 맞다. 이게 기포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진품이 맞습니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군요. 그 일리 그걸 있죠. 믿을 수가 있나? 아니 일리는 일리는 있어? 예, 저기 우리도 뭐 외국에서 부품 사올 때 거기에다가 그런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부품을 분해했냐 안 했냐를 다 안다고. 예, 그래가지고 요즘 2중, 3중 그런 장치를 하는데 저런 명품에도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공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 기포의 형태에 그렇지.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무조건 그냥 검찰 믿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예. 그렇고 그 다른 소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광고 좀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신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천만의 감독님과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네, 인터넷 가입 최대 48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 무려 총 78만 원의 현금 사은품 받으실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인터넷 비교만 주는 단독 혜택도 있습니다. 알뜰폰 또는 새로 휴대폰 장만할 필요 없이 쓰던 휴대폰에 다른 통신사로 유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 후에 주변 지인들도 가입하면 그만큼 한 사람당 추가 5만 원 혜택도 무제한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혜택들은 사은품 혜택이고 별개로 통신사 결합 요금 뭐 상품 뭐 할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1670-2571 1670-2571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뭐 이런 게 많아. 지난번에 지금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통신조회가 3,100여 건이었고 전화번호하고 이름만 조회한 게 아니고 주민번호하고 주소까지 다 털렸다. 이게 확인이 됐네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근데 주민번호는 주민번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개인의 정보가 수십 가지는 될 텐데. 그러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려고 한 거잖아. 저도 그 3,000명 안에 들어갔고, 네, 다들 들어갔고. 다 들어갔어요. 나는 네. 고발당해서 안 했나? 안 나는 원래 들어갔어요. 그냥 다 의원님은 들어가 있으니까. 딴건이 있는 것 같아요. 난 3건이나 고발당했어. 네. 의원님은 스페셜 관리. 스페셜 관리고 나중에 무슨 지금 리스트 같은 것도 나올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해가지고 얘는 뭐 어떤 놈이고 얘는 어떤 놈이고 뭐 이명박 정부 때 그런 거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국정원이나 어딘가에서 또 음습한 곳에서 뭔가 이런 것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이렇게 들어요. 사회적 관계망을 쭉 그려놓으면 나중에 소설 쓰기가 좋죠.
어떤 그 예. 자기들이 설정한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예. 소설 쓰기가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뭐 주민번호, 주소 이런 걸 다 했다 했는데 왜 고지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 받으셨을 때는 이름하고 전화번호 했다고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음. 근데 그렇죠. 이게 주민번호랑 주소는 이거를 확인했다고 공개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왜 그런 거냐? 예.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걸 알려줬어야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진짜 수집하고자 했던 게 통신 내역 조회가 아니라 저 신상 정보였던 것 같아요. 신상정보였어요. 그래가지고 통화량에 따라 가지고 어떤 관계망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면은 이제 동심원처럼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지도가 예, 예. 어떻게 관계망이 퍼져가는지.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 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네. 것들 뭐 얼마든지 가능하고 나중에 소설 쓰기 좋고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좀 미안한 게 검찰에 제가 극 아이라서 먼저 전화를 잘 안 해. 되게 미안하네. 전화 많이 받으시는구만. 예, 아니 정보 제공을 할 수, 아니 전화를 많이 받지도 않거니와 전화를 많이 주지도 않기 때문에 이 인간은 기자가 맞나 싶을 정도라서 되게 좀 미안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반성하십시오. 안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전화도 안 해, 그렇지. 문자도 안 보내, 카톡도 안 해, 카톡 안 하잖아. 텔레그램도 안 해. 김민아랑 친한 것 같죠? 이게 조회한 기간에 김민아랑 아마 전화한 게 없을 걸? 카톡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없을 네. 거야.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네 이거 이거 뭘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예.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로 지금 이거를 이렇게 이 난리를 3,100명을 3,100명을 아니 천지의 어느 나라가 대통령 명예훼손했다고 3,000명을 조회를 합니까? 독재 정권도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 검사는 또 판사한테 뭐 맨날 혼인하고 있어요. 예. 공소장 왜 이렇게 썼냐고. 지난번에는 한번 젠틀하게 혼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잘 쓰셨는데 이게 뭐 참 이게 명예훼손으로 공소장을 쓴 건지 선거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쓴 건지 모르겠으니까 이재명 대장동이 왜 나오는지 그것 좀 네. 설명 아니면은 좀 빼라. 한번 정리를 한번 해오세요. 네. 이렇게 젠틀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난번에 재판할 때는 또 갔더니 증거 목록에 이 기사가 왜 나옵니까? 내가 이걸 보다가 폭발을 했습니다. 재판장이 이런 거예요. 증거 그렇지. 목록에 쓸데없는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넣어놨고 그렇죠. 그 언론 기사 중에는 이 혐의와 이 기사가 무슨 관계가 있나 싶은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검찰에 막 안드로메다로 가는 그런 논리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이 기사가 왜 필요한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공소장을 썼기 때문에 그런 해석 잘하는 게 김기현이나 박성준이 잘하거든.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치인의 시각에서 검찰이 이렇게 기술을 한 것 같아. 공소장을. 이거는 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짧게 설명을 하면은 검찰의 시각은 뭐냐면은 그때 이제 부산저축은행 그때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할 때 조우영이 와가지고 나 박영수가 야 갔다 오면은 이제 커피 한 잔 타줄 거야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느냐 그 밑에 있는 검사가 타줬느냐 요거 가지고 지금 뭐 그렇죠. 문제 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쪽에 검찰의 시각은 뭐냐면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다 모두가 짰다. 다 짜고 친 거다. 민주당이 이거를 사실상 그림을 그리고 뉴스타파한테 사주를 하고 그리고 그때 보도를 했던 게 경향신문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인용 보도한 것도 있는데 JTBC도 얘들이 있고. 네.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인 거다. 네. 그런데 경향신문 지금 육아휴직 중인 기자 압수수색까지 해가지고 털었는데 그거는 경향신문이 별도로 취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뭐 뉴스타파나 이런 데하고 같이 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다 취재를 한 건데 이것도 다 같은 거야. 다 얘들이 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짜고서 윤석열을 낙선시키게 했다라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희한한 기사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기 이제 중간에 미싱 링크가 너무 많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막 넣은 건데 판사가 보기에는 뭐야 이게 여기 왜 들어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말이 되려면은 이 모든 거를 이 관장하는 컨트롤 타워 마스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민주당이고 이재명 캠프다라는 거를 딱 넣어야 이게 다 미싱 링크가 조금이라도 연결이 쫙 되는데 이거를 못 찾은 상태에서 아니, 수사는 접을 수가 없고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러고 대충 넣으니까 판사가 열받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 성향의 언론인들을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이들이 진짜로 어떤 법적인 공모를 해서 윤석열을 죽이려고
한 거다. 요거잖아요. 믿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런 성향 분류에 제가 알기로는 이 언론사는 이쪽 파하고 이쪽 파하고 나뉘어가지고 그때 검찰파하고 반검찰파하고 나뉘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서로 싸웠어요. 라고 또 진술해주는 철딱선이 없는 언론인들도 있더라고. 아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검찰은 소설을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석칭 말하는 반국가 세력 색출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거지 뭐 사이비 지식인 옛날에 반국가 세력 간첩단 만드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도 그리고 맞아요. 여기에서 그런 지시받고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영역들을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수사를 하는 이 검사분은 본인이 국민의힘 김기현이나 박성준과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관계망을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전화도 누구한테 주로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죄가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어디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의 검사들 그 통화 기록 받아보면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을 건데. 아니 고발사주 의혹도 사실은 그거가 완전히 그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거는 거의 된 것 같은 증거가 나온 게 사실은 고발사주잖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물리적으로 어떤 그 고발사주 비슷하게 만들려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윤석열 그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고. 이 검사가 지금 10명이 붙어 있대. 10명인가 12명이 붙어 있대, 이거. 전력으로. 반부패 쪽에. 반부패. 이 사건으로 10명이 그 능력으로 김건희 수사를 그렇게 좀 해보세요, 좀, 진짜. 아니, 검사 출신들은 정말. 이거 한동훈도 특검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안 하겠다는 거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은 예. 자기는 이게 얘기를 조합해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하고 싶다. 근데 나는 하고 싶은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수처가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까지 다 털었다. 네. 이런 건 전무후무한 그런 상황이다. 공수처가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공수처 수사가 끝난 이후에 특검을 논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그게 맞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끝나고 얘기합시다. 이게 지금 한동훈 그 대표의 이 뉴 버전, 새로운 업데이트된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있잖아요, 이 발언들이. 뉴 버전 여기까지 왔다. 이제 공수처 수사가 끝나야 나는 특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기존의 국민의힘 사람들이 해왔던 주장하고는 별 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한동훈 대표의 특검론의 중요한 어떤 부분은 첫째, 제3자가 추천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 둘째, 공수처 수사가 끝났다든지 뭐 이런 전제 조건 없이 그냥 가겠다. 요 두 가지였는데 이 하나가 이제 완전히 지금 시점과 관련된 거는 지금 완전히 허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당분간 특검 얘기를 안 하기로 한 것이다. 아니, 그 딴 걸 떠나서 이게 그렇게 안 급하면은 네. 본인은 2달 전에 왜 얘기를 했어? 안 급한 거를. 이렇게 그거 가지고 표 받았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표 받았잖아. 아니 이렇게 막 얘기를 기자들이 막 했겠죠. 이런 네. 얘기를 이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이런 뉘앙스로 했겠죠. 그랬더니 네. 한동훈 대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 그랬어? 그렇게 급하면은 민주당이 발의하십시오. 민주당이 제3자 특검으로 발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진짜 편의점식 화법이야. 이 사람.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최상병 특검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물어보셨습니까? 급하면 이재명 대표가 하시죠? 뭐 이런 느낌으로. 미치겠어. 아니 근데 이거 네.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최근에 와가지고 좀 할 것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게 사라지는 건데. 이게 이제 심각하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저기 제3자 특검을 오히려 야당이 제기하고 한동훈 대표가 안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전국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네. 이렇게 되면 이제 황당한 일들이 발생하죠. 한동훈은 본인이 그 얘기했던 제3자 특검안을 공격하는 모양새가 되는 건데 이게 야당의 분열 책동이기 때문이라는 거거든. 이게. 예.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말이 이제 본인의 자기 부정을 하는 아주 어떤 거 진짜 언어의 타락이고 아니, 이런 부분들 받고 분열을 안 하면 되잖아. 정확히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두 가지 논리를 댄 거죠.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가 수사를 이렇게까지 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후에 하면 된다. 요거 하나 하고 그건 대통령실의 논리였고. 야당의 주장은 우리의 분열 책동을 노리는 그러한 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따라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정치의 영역에서 뭔들 상호간에 어떤 정치적 효과를 노린 수가 아닌 것들이 아닌 게 어딨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런 이유를 댈 거면 정치를 하지 마셔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요거는 한동훈 대표 측의 이제 뭐 정보나 뭐 이런 거를 좀 해보면 한동훈 대표도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내가 이거 정면 돌파하겠다. 본인도 예. 욕 먹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수회담 하면서 이거를 좀 정면 돌파하겠다. 직을 뭐 거내야 마네 막 이런 식의 정보 보고도 돌았어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걸 반대한 사람들 내가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건데 또 하나가 이제 용산과의 관계가 지금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사이가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당정 협의를 해가지고 뭔가 민생 문제 본인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민생이라는 거는 집행권은 용산이 가지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아무리 주장을 해도 용산이 안 들어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걸로 그렇게 이걸로 정면 돌파를 해버리면은 당정 관계는 완전 파탄이거든. 그러면은 민생 이런 거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인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고 어저께 그래서 그 SBS가 보도를 한 게 한동훈이 의료 의대 증원하는 거 한 달만, 그러니까 1년만 늦춰달라? 1년인가 2년인가 늦춰달라라고 하니까. 정확하게는 올해는 확정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고 내년에도 증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증원하는 거는 다시 논의하자. 요거는 그러니까. 의료계하고 원래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의료계가 합의해오면 내가 그걸 고려해 볼게 이거였잖아요. 그러지 말고 다시 논의하자. 요거를 제안했다가 퇴짜 맞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런 중재자로 뭔가 해결사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그 욕심도 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윤석열이 받을 마음이 없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당정 갈등이 세게 붙으면 앞으로 번번이 모든 게 다 퇴짜를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도 얘기를 들어보면 좀 오락가락한다 이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대표회담도 열리기 쉽지 않겠다. 민주당이 뭐 반바지 대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금 자기가 그 결정권도 없는 사람하고 굳이 만나야 될 이유가 있어? 뭐 이런 기류가 좀 커진 것 같아요. 민주당. 아니 그 저도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재량권이 있어야 만나가지고 협의의 여지가 생기지. 그치. 없다니까 그게. 거기에 가지고 한동훈을 왜 멍석 깔아주냐는 거야 내 얘기는. 그렇기는 해. 거기에다가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전부 침묵 모드입니다. 뭐 친일 인사 논란이라든가, 그렇지. 김건희 디올백이라든가, 광복절에 반국가 세력 언급이라든가 이런데 일체 입장 안 내요. 일체 입장 안 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대통령은 여당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의대 증원 문제는. 이렇게 보니까 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처해 있는 위치라고 보면은 이게 여당 대표라고 보기에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통속이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야당 입장에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대표 아니냐. 뭔 재량권이 있어야 만나가지고 국정을 협의하지. 이렇게 나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한동훈 무시 전략으로 가도 괜찮다? 아니 그러니까 뭘 가져오게 해야지. 최혜병 특검법도 말이에요. 뭘 가져오게 해야 된다. 야당의 분열 포석이다. 이렇게 하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뭐하러 거기 가서 얘기합니까? 오히려 용산하고 합의를 좀 해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형적으로 이런 게 나와버리면 그러니까는 의대 증원과 관련돼서 용산하고 이견이 있는데 제안했는데 퇴짜 맞았다. 이런 게 나와버리면 야당 입장에서는 얘기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의료 이 문제의 시급성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풀어야 되는 문제의 시급성은 별도로 얘기해야겠지만 민주당이 야 이걸 이렇게 풀자 저렇게 풀자라는 대안을 별도로 얘기해야겠지만 당신들은 어떻게 풀겠다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안을 내거나 우리한테 와가지고 무슨 닥달하지 말고 당신들이 일단은 합의를 하든지 뭘 정리를 해와라 집권 세력에게. 그래야지 무슨 협상을 하든지 합의를 하든지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던지는 것들이 필요하다. 최상병 특검도 마찬가지다.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제3자 특검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공수처 수사와 상관없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입장 왜 바꾸는 거냐. 용산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냐. 용산부터 설득을 해라 그러면 그다음에 이 회담을 하든지 말든지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가는 것도 전략일 수 있다. 아니 한동훈 대표는 됐고 그냥 대통령 직접 만나겠다고 그냥 초지일관.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낫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간 다리를 거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꾸 서로 핑퐁 게임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용산은 여야 대표부터 먼저 만나야 되고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러면 답은 하나다.
김종대 의원이 가야 됩니다. 김종대 의원이 특사로? 가가지고, 네, 용산에 들어가가지고 예. 한번 뒤집어 놓으십시오. 용산을 한번. 아, 술 한 번 먹으면 되지. 가서 술 한번 요즘 네. 동아일보 칼럼 못 보셨어요? 술을 안 윤석열 먹는- 대통령 술 줄이셨다고. 줄인 게 얼마일까? 이기용 칼럼인가 거기서 나왔잖아. 자신감 아니, 뿜뿜. 근데 건강 문제로 줄였을 가능성은 있죠. 아무리 봐도 건강한 그 체형이 아니잖아요. 예. 아무리 근데 봐도. 그 칼럼에 따르면 건강 문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붙어서 좀 맑은 정신으로 뭐 무슨 하려고. 자신감? 모르지 나도. 근거 없는 자신감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술을 자제하고 있다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랄지 이런 것들 무시하고 그다음에 의료 대란이 발생하고 있고 환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음에도 어떤 협상이나 합의나 실질적인 어떤 뭔가 바꾸는 것들은 없이 그냥 저냥 이렇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할 것 같은데 경제도 안 좋고 어느 시점에는 터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민심은 알거든요. 여당은 민심은 알겠지. 예, 그 다 지역에서 활동을 하니까. 예. 근데 대통령실이 응급실 이상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과장됐대요. 지금 언론 보도가. 우리는 지금 이상 현상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겪고 있잖아요. 사람이 저도 한번 겪었어요. 전에 친구가 쓰러. 사람이 죽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데도 뺑뺑이 하다가. 그러니까 진짜 모른다니까. 진짜 아니, 몰라요. 이거 언제 한번 어. 이게 정말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안 되는데 환자들이 또는 환자 보호자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기 전에라도 소송을 해야 돼요. 만약에 뺑뺑이 돌고 그러면 이게 정부 탓인지 병원 탓인지 가려달라. 평소에는 내 안 일했다. 내 건강보험료 계속 30년, 40년 꾸준히 낸 사람인데 이게 말이 되냐? 국가에서 보장을 해준다 그래 놓고, 예? 그 국립병원도 막 이런 지경이라면 이거는 미국 같으면 바로 소송합니다, 이거. 아유, 그럼 집단 소송. 집단 소송 들어가지, 이거.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은 수술을 못 받아가지고 사람이 뭐 병세가 악화됐거나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저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때 연방 예산 셧다운 사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수백만 명이 집단 소송했다고. 그랬죠? 100만 명이 넘어요. 예. 그거에서 우리가 피해를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 경우는 이게 조금 약간 경우가 지금 의료 문제의 심각성은 조금 다른 게 예. 국방 치안 의료는 국가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정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국민 생활의 기본 인프라거든요. 여기서 일단 혼란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죠. 예컨대 뭐 어떤 부동산이다. 뭐다. 이게 회복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또 뭐 있는데 안전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잖아요.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어. 헌법에도 이런 거라든가 나와 있죠. 대충 이런 게 식량, 에너지, 예. 그다음에 치안, 국방, 의료. 요거는 전시에도 특별 관리되는 품목이라고. 특별 관리돼 가지고 요즘 뭐 대통령 을지 연습 열심히 하던데 을지 연습 주 내용이 이거야. 전 비상 사태에서 그 국민 생활 안정, 그 국가 기본 인프라 해 가지고 세 가지를 보거든. 자연적인 재해, 핵심 인프라, 사회 재난. 본인이 그냥 이랬는데 비상사태를 요- 만들어 버렸어. 요 세 가지는 이건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가. 이거는 경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용산의 좀 확고한 철학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철학. 그러니까 철학이 아니 있어요? 왜냐면 이제 네.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이거 담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일단은 의정 갈등이란 단어가 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사실 용산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거는 일부 의료진의 불법 파업이다. 이 의정 갈등이 무슨 의정 갈등이야? 이렇게 실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를테면은 뭐 건설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뭐 운송 노동자라든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화물연대 뭐 이런 거 여기에 했던 방식하고 똑같이 하겠다. 힘으로 굴복시키겠다.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그 과정에 무슨 피해가 생기든 결국은 원칙에 따라서 이거를 끝까지 제대만 들어주지 않을 거야라는 게 확고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안 바뀝니다.
이거는 뭐 한동훈이 뭐 다시 윤한 갈등 다 봉합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 바뀌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이고 그게 그대로 수용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안전벨트 단단히 매라. 단단히 야, 매라.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큰일이네. 예, 농담이 아니,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그대로 갈 거예요. 이대로. 예. 굉장히 예, 위험한 예, 겁니다. 예, 굉장히 그러니까 위험한데? 그 옛날에 그 트럼프 힐러리 대선 때도 제일 쟁점이 의료 개혁이었잖아요. 오바마 케어. 그렇죠.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그 논쟁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낸 게 아니라 파탄이 났거든. 그렇죠. 근데 그때 딴 게 아니라 그 헤일린가 그 저 부통령 후보가 예. 이상한 발언을 하면서 판이 다 깨진 거예요. 그때 알래스카 그 주지사. 저기 그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의료 지원하는 문제를 하니까 이걸 가지고 오바마 케어를 정부가 죽음위원회를 만들었다는 발언을 한 거예요.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린다. 이것 때문에 공화당이 다 들고 일어났다고. 그런데 그 말 한마디의 파괴력은 그렇죠.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합리적인 토론을 다 막은 거라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 의료 문제하고 국가 채무나 이 문제는 뭔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갑자기 지난 정부로 프레임이 바뀌어요. 갑자기 바뀐다고. 아니 지금 현행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행 문제. 설령 지난 정부에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가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스테이트먼트. 지금 이 상태가 교란되거나 붕괴될 조짐이 있다. 아 그런데 말이야, 넌 평소부터 싸가지가 없었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를 거야. 보면서 왜 아니 그러니까 저를 저기 하급자가 또는 장관이 대통령한테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야 그런데 너 평소에 좀 싸가지가 왜 없더라 또 저를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프레임을 거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라고. 아니 왜 싸가지라는 말을 할 때만 저를 왜 그러니까 아니 뭐 싸가지 있어 괜찮아. 다른 걸 떠나서 계속 전 정권 탓하려면은 그냥 지금 정권 전 정권에 넘기세요. 그러면은 뭘 새로 잡았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전 정권 지금 탓할 건데? 문재인 정권 7년 차입니다 지금. 문재인 그러니까. 정권 8년 차이고. 김건희가 얘기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이- 정권의 그러니까. 출신을 알게 될 거라고. 이게 뭐냐면은 그 지난 정부에서 강요한 고통을 감내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 왜 자꾸 딴 말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아니 근데 의료 이 이야기가? 대란을 만든 거는 본인이잖아. 그리고 총선 전에 정치적인 의도가 상당히 명백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적 의도 때문에 일종의 포퓰리즘 차원에서 이렇게 질렀다가 빼지도 못하고 계속 그냥 쭉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고집해가지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이 그나마 그래도 그 뭐랄까요, 의사들의 불만, 간호사들의 불만, 그리고 일부 환자들의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ECD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너희들이 제일 낫다. 너희들이 1등이다. 건강보험제도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제도잖아요. 네. 그러면 이 균형된 상태를 서로 불만은 있어, 사실은. 이 균형된 상태를 개선하거나 뭐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환자들을 가령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그 문재인 정부가 제일 잘했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카노미스트나 영국 이카노미스트 이런 쪽에서 평가하는 게 대만하고 한국이 평소에 사망자 숫자, 출산자 숫자 비교해 보니까 플러스인 나라들이 몇 개 없는데 대만하고 한국 정도더라. 이거였거든. 그렇죠.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잖아요. 코로나 때는. 근데 미국이나 이탈리아는 어마어마하게 죽었잖아요. 수백만 명이 죽어버렸잖아. 그러면 이거 나중에 한 1, 2년 후에 사망자 숫자, 그 다음에 출산자 숫자 비교해가지고 의료 대란 때문에 사람 숫자가 뭐 한 1,000명이 더 죽었다. 이러면은 이건 탄핵 사유지. 그러니까 그 이제 대붕괴가 일어날 수 있느냐. 네. 뭐 주택, 부동산이건 금융이건 의료건 예.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는데 이 국가의 위기 관리하는 전략가들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놓고 정책을 짜거든요. 이게 비관적 사고, 부정적 사고의 유용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나쁜 쪽으로 일단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 뭐냐 그 정부의 사고에서 문제는 국가의 위기에 해당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가지고 일단 부정적 가능성을 부인해요.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그렇지. 일단 필요한 백신을 제때 못 맞는 거예요. 그 지금 백신 예방책을. 준비도 안 해놨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방책을 할 수 없다는 게 되거든요.
근데 항상 이 안보 분야나 이 비상사태 보건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국가는 실패할 수 있다는 가정을 먼저 합니다. 그렇지. 그거에 따라서 정책을 한 최악의 상황을 막는 게 기본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이제 그 치안 뭐 이런 여러 가지 보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사고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리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가 되는 거죠. 홍보를 잘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군요. 아니면 지난 정부가 안 해서 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 이게. 그러면 국민은 정부를 믿는 게 아니라 각자 살 길을 찾아야 돼 지금부터. 국민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화나서 복장 터져서 어떻게 될 판이야. 큰일이다 진짜. 건강보험 체계가 흔들린다는 거는 이게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건 존립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맥없이 건강보험료 똑같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왜 그 서비스를 6개월, 7개월 후에 제가 받아야 되지? 그거는 시민들이 당연히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이럴 때 이제 실손보험 시장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700조, 800조가 되는 거죠. 원래 그 10분의 1, 70조면 다 해결될 일을 그러니까. 개인이 정부가 불안하고 못 믿으니까 개인 실손보험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쪽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짰나? 예, 정치본색 여기까지 하겠고요. 김종대 전 의원 그리고 김준일,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